네. 자, 찍습니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끝. 웃기라. 웃기. 네, 심각하게 말고 웃으세요. 총예비례 정책 전략 기관이네. 정책 심포지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총신대 김태희 선배님 선배가 바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분 교수님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테이블이 세팅이 될 터인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능하시다면 조금 앞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질문이 우리 강사분들께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자리에 관심 가지고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은 밝히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교수님께 이런 주제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옆에서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이 좌석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잘 듣고 또 대답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자리가 정리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정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총회 교육이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을런지 여러분들의 정말로 좋은 고견을 또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 질문이 있으신 분 의사 표현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장한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 장한선 목사님은 저희 해석교회가 14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교장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세 분 교수님께서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각 교수님께 한 질문씩 드리고 공동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계룡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대책은 일반적인 상황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배우 말하면 침몰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의 대책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오경환 교수님 발표에서 아까 단지 교육교육의 한국은 이제 교육교육을 얘기할 때 총회교육의 교육교육에 국한돼서 좀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남신의교회 사례 보면 가정도 포함되고요, 출판 문화도 포함되고 홈스쿨링, 기독교 대안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건 보통 제안을 할 때 한국은 총회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과정 중심의 개발 아니면 교사의 전문성 아니면 사역자 훈련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영역이 없고요. 홈스쿨링이나 기독교 대안교육이나 기독교 학교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한 교수님 물론 제안을 하셨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 영역까지 우리가 아우르는 정책을 포함할 수 있을지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한현주 교수님은 데이터 규제에 대해서 저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했던 커리큘럼 중에 자전거 여행을 가다 보면 전국의 시골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현장의 목회자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다양한 교단의 교회에 들러서 숙박하면서 그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전체 설계를 보면 항상 중규모 이상, 그러니까 한 20% 30% 내에 정상적으로 주일학교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70% 이상, 70% 정도는 미자리 교회가
우리의 교육의 방향은 위자립 아니면 소규모 적은 영역에 정책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교사도 없고 교육 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데 그런 교회의 주일학교의 교재를 개발하고 이런 이야기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없으니 저희 교단에는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 좀 한계가 있겠지만 저는 70%의 소규모 교회, 다양한 지역교회의 생태계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성적을 펼 것인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질문 하나 마지막. 저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주일학교 교육의 위기는 교회 교육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 부모의 인식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정책이어야 하는데 교육 안에서 또 정책 제안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덜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분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중에 지금 뭔가 이게 천정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지어서 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이 예배당 바로 위층이 체육관, 실내 체육관이라 현재 이제 학생들의 체육 수업이 진행 중이라 농구를 하게 되면 좀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들이 큰 행사가 있거나 예배 때는 협조를 해서 잘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일상적인 수업 시간이라서 저희들이 수업 시간은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라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골든타임에 대한 질문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받으셨던 질문이 가정을 어떻게 교회를 넘어선 영역에 대한 문제, 이제 미자립 교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정이라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연이어 세 분 순서대로 그냥 한번 대답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골든타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생각할 때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이전에부터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이미 감축이 되고 있었고 이제 그것이 또 코로나로 해서 가속화되는 것이지 지금 정상 운행이라 하셨는데 지금 다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특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구 중심으로 있는데 제가 오후에 이제 그 교회를 가보시면 진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이제 희어져 축사할 소식들만 이제 어른들만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모델을 지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기본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응용기를 들어가면은 그 응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응용 자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은 보면 기본기 사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오늘 황영 교수님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을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제 저희도 교사가 없지 아이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몇 개 교회를 선정해서 지금 올해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뭘 하냐면 저희가 교육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백이라고 해서 백. 그래가지고 바이블 어드벤처 플러빙 코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놀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모체 교회가 이제 토요일 날 그 아이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주일은 어차피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토요일을 활용해서 이제 그 개체 교회가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교육하는 그 같은 지금 저희들이 모델이 그 그룹이 지금 교단 산하의 90교회가 지금 이제 일단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면 엄청난 숫자죠. 저희 교단 안에서 보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게 그 지역 아이들 불러 모아서 지금 돌보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지역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센터 교회들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적으로. 왜냐면 그 지역에 가서 그 행사를 보고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것들을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군복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들어가서 이제 군교회에서 이 모델들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갔지만은 다시 한번 골든타임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향을 전환시키게 되고요. 요즘 이제 피보팅이 이제 유행 단어인데 그 회전축을 우리가 지금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6차 교육과정 이제 킹덤스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가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이제 전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봉사봉 부모 세대가 이제 함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었던 때냐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보면 말씀드렸지,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동화책과 색칠놀이,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책, 그리고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부에 시간에 맞춰서 가정 예배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각 연령에 맞추어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유튜브 들어오시면 매주 그 연령에 따른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리고 교육자들까지 이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조금 더디지만은 저희들은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산학동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유아교육과와 함께 해가지고 FM 스쿨에서 부모 교육 프로를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위에 부서도 같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 방향대로 가정과 연계한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오는 순서대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이 저도 100번 동의가 되고요. 또 모신 측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있고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미자립 교회라든지 교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교회들은 결국은 부모를 세우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허니안의 교제, 제가 이제 정책 제안한 부분에는 그게 없지만 사실 작년에 요 모임에서 했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을 위한 표준 교육 과정을 총회적 차원에서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회가 표준 부모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고 교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 각각 노회 혹은 지교회에 내려보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회의 역할이 이제는 더 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회마다 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강원노회에 속해 있고, 또 강원노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비슷한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노회 안에 있는 우리 교단 내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충북 보은에 가서 그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거기는 초교파가 모여있더라고요. 초교파가 모여서 한 9개 교회가 한 교회당 애들이 한 2-3명 정도씩밖에 없는데 매주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유치부 아이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무학년제로 운영을 했잖아요. 무학년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큰 게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학교를 하게 되면 온세대 예배, 무학년제 이런 부분들이 주는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노회 교육 디렉터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또 함께 수족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교사 준사역자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사역자 과정을 운영을 해서 본인 교회에서 본인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연합교회 안에서 그 교사가 이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대안적으로 사역자를 위한 노예 교육 디렉터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준사역자 과정을 만들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서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면, 홈스쿨링하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교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규모의 경제가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교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자료에 보시면은 교단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약 1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큰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연관되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한국 지금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나 대안학교의 형편을 보면 사실은 연합하고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각계 전투의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교회 교육을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용어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정의할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예수를 삼는 어떤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교육이라고 본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실은 졸업이 없는 게 교육의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교육에서는 희한하게 이게 다음 세대랑 연관지어집니다. 다음 세대랑 연관지어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어른 세대나 그 다음 이미 지나간 세대들은 배제가 됩니다, 교육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는 계속 영원한 다음 세대로 계속 남아있는 형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교회 교육과 다음 세대가 같이 용어가 쓰이면서 교회 교육의 포커싱이 결국엔 사역자 훈련이나 혹은 교사 교육, 부모 교육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역의 좀 확장성이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회 교육을 라이프웨이 같은 경우 이해할 때는 단순히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정말 갓난아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역의 대상과 영역을 교육의 대상과 범위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적으로 주신 질문은 그 부모님의 인식, 부모를 가정의 주체로 세우는 것,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것은 사실은 이미 황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성경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떨태기 부모라 그래서 떨궈놓고 태워가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떨궈놓고 태워가는, 미국식으로 하면 드랍 앤 픽업 페런트라고 하거든요. 애를 데려다 주고 그냥 태워다 주고 다시 데리고 가는 그 인식을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가정을 주체로 어떻게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30, 40대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이나 열망이나 소원을 안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30, 40대의 상당수 부모가,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학교 교육을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가 본인들이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회 결정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역에 출발을 할 때에는 리서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30, 40대 부모들에게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떠한 니즈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사역적 방향이나 어떤 교육의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은 미자립교회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저희 교단 같은 경우 67%가 미자립교회로 나오고 있고요. 11,000여 교회 중에서. 그리고 그 교회들은 대부분 100명 미만의 중소형 교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사실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앙 공동체로서 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100명 혹은 50명의 공동체가 하나의 아이를 언약적 공동체로 잘 키워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교회 교육하고 주일학교 사역이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교육을 사역자에게 넘겨두고 있고, 또 교구 목사님은 또 다른 교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 저 아이가 누구의 할머니의 손자인지 혹은 저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았지만, 지금은 사역자들도 교구 사역자들은 교구 사역자들로, 파트 사역자는 파트 사역자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회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교구를 30, 40대를 맡으면 그 30, 40대와 연관된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맡든지 혹은 이렇게 코퍼레이션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모님을 구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교육 방안이나 지침들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더 많은 질문을 아마 하고 싶으실 텐데, 저희들이 정책이라는 방향 안에서 아직 틀이 잡혀지지 않은 기초 세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디테일하고 세밀한 많은 것들까지는 말하기 힘든 형편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우리 조상철 목사님 질문이 있으십니다. 마이크 정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철 목사입니다. 네, 저희 교단의 교육을 늘 볼 때마다 제일 아쉬운 것이, 우리는 교육 개발하고 있는데 교육 평가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해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룡 박사님께 제가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신교단에서 3년 혹은 1년의 평가를 해서 교육평가를 해서 질적 연구, 양적 연구들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교육평가를 할 때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런 평가 도구들이 이제 정형화되어진 이 기존의 평가 도구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린가 하면은 이 타당도랑 신뢰도가 확보되어진 그런 평가 도구라면은 우리 교단에서도 좀 같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라면 우리도 이제 모으고 그 고신고 교단에서도 모으고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라면 데이터가 범위가 커질 것이고 양이 커지면은 연구하는 데에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정책 개발하는 데에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혹시 그런 측정 도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평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의 이제 항목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면은 평가라는 것은 본인들이 해본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실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 축도를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동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한영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그 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현철 교수라고 국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이제 쪽에는 리서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저희가 이제 누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개발 구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척도를 합동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만든 척도가 있었는데 그 결과 도서를 보니까 합동에서 발표했던 걸 보니까 똑같은 저희 척도를 가져가서 다시 사용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년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하는 게 오늘 리서치를 나오셨는데 좋은 질문이고 좋은 방향인데 저희도 이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평가는 3년 단위로 교재 평가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충대이 나오고 난 다음에 3년이 다 돼야지 이제 이것이 다 사용해봤기 때문에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의 연말에 그러면 이제 평가를 만들어서 하고요. 지금 하는 리서치는 뭐냐면 작년과 재작년에 했던 것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는데 도대체 우리 교단에 있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 그리고 교사 부모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 조사하고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 그럼 여기서 더 심화된 상태, 심화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더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있고요. 올해 주제는 저희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내일도 이제 미팅을 하게 되는데 3040 세대, 3040이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 3040 세대는 도대체 뭘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3040 세대 같은 경우에도 결혼한 3040이 있고 지금 미혼인 3040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표집이 좀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 교단도 하지만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반 인구와 그리고 다른 교단의 교회들 일반적인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제 지 대표님하고 이제 미팅이 돼 있고요. 자발 잡혀져 있고 그리고 이 예산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한 해 할 때마다 지금 몇 천만 원씩 있더라고요. 사실 이 예산 자체가 그런데 껴있는 이제 목사님들 그룹들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계시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맞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 그런 것들 서로 이제 교류가 되고 그리고 또 쉐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금 한 1분 정도. 사실 아까 제가 R&D 센터를 제안할 때는 그 안에 이제 평가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해서 실행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까지 그리고 그걸 완료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저는 초면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설립이 되면 우리 고신 측 것도 있고 또 기타 교단들마다 교육과정을 하고 나면 항상 평가를 하는데 항상 저도 아쉬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평가가 있어야 새로 환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저는 R&D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으면
저희가 요청하면 아마 주실 겁니다. 가져다 썼다고 하니 허락도 없이 나와서 죄송한데 아마 주실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그 기왕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 함영주 교수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제 저는 저기 본드투데이 최장일 목사입니다. 저희 신문사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부, 학생지도부, 면류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특집 또는 뭐 기사를 좀 써달라라는 요청이 세도할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제가 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하기는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재 교육부장, 금년도 교육부장, 내년도 교육부장, 그 다음 년도 교육부장은 다 정해졌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금년도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대교에서 했던 목회자 세미나, 그 다음에 올 2월에 홋카이도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 이거 두 개가 교육부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까 설명하셨던 뭐 학생 지도부, 면류부, 교육기반원, 다음 세대 운동본부, 지각변화회 이거 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이거 다 교육부로 통합시키라 이거 왜 상임부장이 셋이냐 하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부, 학생 지도부, 면류부를 교육부로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나머지 부분들 개발원 이름들과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잘하면 좋겠다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서 샘플 헌의 하나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전부 한 30개 노예에 전달해서 헌의를 하게 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교육부, 학생지도부, 면류부 3기부부터 통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교육부에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장봉생 목사님이 전략개발위원회를 하시는데 교육정책 이론을 어떻게 하시나 오늘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함영주 교수님께서 이 부분 같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를 전선의 최전선으로 초안해가지고 해보신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요. 총회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같고요. 위에 관련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실제로 개편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관련되신 분들께서 하시는 게 맞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부위원장. 들에게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자금을 이 CP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예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P의 작동 원리는 지역교회 회중으로부터 이 CP가 출발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 대회, 스테이트의 컨벤션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주 대회에서 이것을 다시 매년 열리는 각 주의 연례회의 대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역들의 배분이 됩니다. 이게 Cooperative Program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이게 1년 정도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제일 아래 그랜드 토탈로 보시면 지금 1억 9천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2,3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300억 정도가 매년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1,000억 정도, 매년 1,000억 정도가 IMB라는 국외 선교 기관에 배분이 되고 있고 그 다음 국내 선교회 한 500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아래 산하의 6대 신학교들 게이트웨이, 미드웨스턴, 뉴올리언스, 사우스이스턴, 서던, 사우스웨스턴 이렇게인데요. 적게는 1년에 400억에서 많게는 1년에 한 1,000억까지
이 CP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도 이제 총회가 이 CP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단을 운영하고 또 컨퍼런스를 열고 하는데 이 재정이 배분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사실 SB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라는 기관입니다. 저희한테는 라이프웨이라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쉽게 이해하자면 교육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891년에 베티스 선데이 스쿨 보드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130년 동안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사역들을 다 제공하는 게 이 단체의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세계 최고의 비영리 단체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현재 가장 큰 기독교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전 주의 거의 대부분의 라이프웨이라는 서점 출판사가 로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Biblical Solutions for Life라고 해서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성경적 대안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 출판사의 비전이고요. 현재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는 그 명수가 약 4,000명입니다. 물론 파트타임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 공부나 기독교 음악, 성경 영화, 교회 용품, 그다음 BBS 성경학교, 캠프, 리더십, 그리고 통계와 각종 기독교 행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작해서 준비해주고 있는 기관이고요. SBC 그 애뉴얼 컨퍼런스가 매년 열릴 때 라이프웨이가 어떤 걸 하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중요하고 의미 있는 통계 자료들, 조사들을 가지고 와서 매년 두꺼운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토대로 해서 교단의 중요한 결정권들, 방향성들, 그리고 정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라이프웨이가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라이프웨이는 교단의 초창기에는 CP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여기가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한 이후에는 지금은 매년 수익의 큰 부분을 다시금 CP에 기부하는 형태로 교단 내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의 지금 재작년 9월 30일까지의 1년 정도의 자산인데요. 지금 자산을 보시면 라이프웨이가 가진 자산이 지금 2억 5천 정도, 5천만 달러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2,800억 정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지금 유동 자산과 그리고 은퇴 자금, 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여기가 수익입니다. 수익 부분인데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1년 동안을 봤을 때에는 지금 프로덕트 세일즈라고 해서 물건을 판매한 것, 성경 공부 교재나 그런 것들 판매한 것과 이벤트 같은 경우는 세미나나 혹은 교육 프로그램들 제공한 거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고요. 토탈로는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한 2,500억 정도, 2,500억에서 2,600억 정도의 수익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웨이 한 기관에서요. 라이프웨이가 특별히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10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사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위에 보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대학생, 그러니까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위한 사역을 제공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가정 사역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미국의 많은 공립학교들이 세큘러 이제 굉장히 세속화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천 홈스쿨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지금 많이 다시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 리소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여자를 위한 사역을 따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맨스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혹은 우먼스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이렇게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각각 서로 특정한 고민과 또 각기 다른 어떤 생활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것에 필요한 사역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컨퍼런스 센터와 캠프 운영을 통해서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라이프웨이 산하의 캠프에서 운영하는 그 캠프에서 매년 약 10만 명 가까운 어린이가 캠프에 참여해서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책과 성경 출판을 통해서 교회 교육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출판은 단순히 영어 출판이 아니라 선교지에 필요한 그 각기 다른 상이한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출판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출판사 운영을 통해 교회를 지원하고 있고 여덟 번째는 여기가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교회 건축할 때
공간이나 음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건축 상담과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는 영역까지 이제 사역을 확장했고요. 그리고 9번째는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 10번째가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라이프웨이 산하에는 라이프웨이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서치 센터를 따로 갖고 있어서 여기서 매년 연구를 수행하고 통계를 수집해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서치 센터는 6대 신학교와 연관되어서 이 6대 신학교에서 특별히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페서들, 이 교수님들과 서로 협업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매년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미래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조언하면서 동시에 각 지역 교회에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평가 및 의리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SBC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긴급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매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는 이에 따라서 상당한 재정을 투자하였고요. 지난 100년 이상 교단 내의 교회들 그리고 교회와 연관된 모든 교육적 사업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열매를 맺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BC에 속한 아까 4만여 교회들 대부분은 SBC에서 발간한 커리큘럼과 BBS 교재와 또 맨스 바이블 스터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BC 자체가 발간하는 교단의 그 커리큘럼의 수준이나 내용들이 매우 뛰어나고 매우 유용하다는 점에서 사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SBC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교단들, UMC나 PCUSA나 다른 교단들도 라이프웨이 것의 교재들을 개교회별로 취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교단의 직접적 관심과 적극적 재정 지원이 유효했고요. 지금은 이제 라이프웨이가 오히려 교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교단의 다양한 사역들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프웨이는 SBC 교단 내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단의 지도 및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점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고 하나씩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 내 교육의 목적 내용, 범위와 수준을 고려한 유관기관들이 함께 논의하고 동의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과 구조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교회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긴급성에 대해서 SBC처럼 저희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기관 혹은 협력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프웨이의 모델을 사실 저희 교단에 당장 도입하기에는 우리 교단의 상황과 SBC의 교단 구조의 모델 혹은 어떤 정치적 구조,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른 상황이고 또 재정적으로도 매우 다른 상황이라 어렵지만 라이프웨이 모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고 저희 교단, 우리 교단에 맞는 맥락과 상황에 맞는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웨이 초창기에는 SBC가 이 CP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정적 도움을 주었지만 성장 이후에는 다시금 재정적 지원을 교단에 해주는 형태로 발전한 것처럼 우리도 교육 독립기관의 성장을 통해서 교단 내의 다양한 사역을 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저희 교단의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라이프웨이는 SBC 교단 내 사역의 방향과 정책 가늠하고 다양한 사역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핵심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러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사역적 필요들, 또 선교 사역들, 교육들, 또 양육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구체적인 대안과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내놓을 수 있는 싱크탱크의 모델로 구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또 제언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또한 라이프웨이 산하의 리서치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리서치 기관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필요와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리서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의 목회적 방향과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직접 연관되어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 또한 교회의 교육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한 리서치 기관이 통합 운영된다면 향후의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위에 제안한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수요자 조사,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 및 개별 교회의 구체적인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매우 일관성 있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SBC는 교단 내에서 다양한 교회교육 전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개의 신학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고요. 이들은 졸업 후에 라이프웨이와 관련된 라이프웨이 기관을 비롯한 여러 교육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교회교육 전문가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역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서 향후 우리 교단의 교회 교육과 또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 여기에 대한 지도자들, 전문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 나라 역시 공교육의 세속화가 매우 거센 물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홈스쿨링이나 혹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지금 아직 뒤따라가고 있지 못한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사실 저희 학교에도 저는 기독교 교육과에 있는데 저희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정말 성품이나 영성이나 또 실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준비되고 구비된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젊고 헌신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졸업 후에 갈 수 있는 마땅한 진로가 많이 없습니다. 대안학교를 가고 싶어도 대안학교에 못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 상황과 형편 때문에 못 가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 친구들을 저희가 잘 교육하고 또 양육한 만큼 이 친구들이 함께 일할 수 있고 또 교회와 또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구체화된다면 아마 향후에 우리 교단의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정책은 1년 소개가 아니라 교육 100년 지대계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소망을 품고 저희가 이 모임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 교단이 견실하고 또 건강하게 앞으로 더 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울 만한 모델들이 참 많은데 뭐 남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니까 이제 하명주 교수님께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와 가르치는 현장에서 또 연구 현장에서 사실 저희 교단에서 교육 관련된 어떤 조직에서 세미나를 하더라도 사실은 다 강사로 가보신 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의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총회 구조를 파악하고 계시니 좋은 대안 제시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에 강의해 주셨던 두 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저희 교단의 좋은 대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민주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 기독교교육과 함영주 교수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두 사례를 보면서 부럽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을 또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더 떨어질 데는 없다. 이제 우리가 올라갈 일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단만큼 저력 있는 교단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기획과 방향을 바르게 세우면 얼마든지 국내외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른 방향 설정하고 올바른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좋은 기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앞부분 우리 고신 측 원장님 또 오경환 교수님 모두 다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교단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이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컨트롤 타워가 분명한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체계적으로 중요한기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시행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신 측 외부 교육과정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석사과정을 또 저는 남측교육신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례들도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셨고 또 수학 분석 우리 고신 측 사례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강점이 있고 좀 약점이 있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교단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래서 추진력도 있고 또 총회, 노회,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고 저력이 있는 그런 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과정 개발 역량, 우리도 지금 총회교육개발원에서 굉장히 좋은 하나바이블 같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리고 교육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단기 계획, 중기 계획, 그리고 장기 계획, 장기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문제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보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총회 교육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쪽에 있는 약점들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단이 교육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관여하고 있는 총회 안에 있는 부서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아마 관계자들께서 기관장들께서 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작년 총회 했던 자료집을 좀 살펴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세미나를 각 기관들마다 다녔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육부 상이라고 쓰는 상비부고요, 기관이고 또 속회, 또 본부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교육 사업을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기관. 그래서 주일학교 연합회를 관리 감독한다. 일종의 교육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그런 기관이 아닐까. 대상을 생각해 보면 관련 대상을 생각해 보면 기관이나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생지도부 같은 경우는 SC 이걸 지도하고 있고요. 또 학생운동을 또 하고 총회에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생지도부입니다. 주로 신앙교육과 관련된 운동들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대상으로 치면 학생들 그리고 학교 이런 쪽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학지부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라고 하면 현재 통합측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교목이 약 한 3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있는 이 기독교 학교들 그리고 대안학교들 관련해서 좀 세미나도 하고요. 또 학생들을 학생운동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령부 같은 경우는 시 지도하고 있고요. 청자금 연령이 여기 들어와 있고 또 신앙교육운동 마찬가지로 대상은 좀 다르지만 신앙교육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타겟을 이렇게 좀 좁혀볼 수 있겠고요. 총회교육개발원 같은 경우는 총회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재를 만들고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요. 교재 그리고 교회와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 목격운동본부 같은 경우 기관으로 되었고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부흥운동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주로 이제 프로그램 또 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같은 경우는 소패인데요. 성경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교사라든지 찬양율동 전국대회 주교연합회 관리 감독하고 세미나 열고 그러니까 교사들을 가르치고 인적 자원을 교육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교육전도부 같은 경우 이제 본부로서 교육 정책을 전체를 또 이렇게 총괄하고요. 교육부나 면려부, 학지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관 통합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각각 기관들마다 각각 고유한 역할들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된 총회 안에 하나된 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모신측 같은 경우는 총회 교육원 자체가 전체를 어떤 혼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중요한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사역이 중첩이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교단을 보면서 파악했던 두 번째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미래전략의 기본 데이터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구신총회 교육원장님께서도 통합측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교단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우리 교단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총회 세례교인 조사할 때 교육부서들도 거기에 조사할 수 있도록 칸만 만들어주면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라이프에도 그렇고 리서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그냥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디벨롭먼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서치 베이스드가 돼야 됩니다. 리서치가 있어야 정확한 통계 분석,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행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어떤 인재상을 만들 것인가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구조는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통계청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숫자 몇 명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런 기초 데이터들을 가지고 잘 가공을 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더 나은 디벨롭먼트, 교육과정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오경환 교수님께서 라이프웨이 사례를 들었지만 저는 이 라이프웨이 그쪽 구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가 계속 옵니다. 올 때마다 놀랄 뿐입니다.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는구나. 그리고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다가 이제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조직에서 연구를 하고 실제 교육과정 개발하고 여기까지 나아가는 아주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라이프웨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리서치 없는 D, R이 없는 D다. 이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 나왔던 첫 번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결국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행사들이 중첩이 되니까 어떤 행사들은 대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프로그램만 조금 다를 뿐이지 대상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통제되고 시행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산발적이기도 하고 중첩되는 행사에 이렇게 보내다 보니 어떤 면에서 총회 입장에서는 교육부에 여기 이런 예산도 투자했는데 여기에 또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또 하나는 교육과정을 위한 재투자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총회 교육 개발을 해서 교육 개발을 하는 연구원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이분들이 더 나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실 여기에 리서치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냥
예, 개발하면 맡겨서 이거 개발해라. 예,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인적 자원을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그분들을 잘 구비시켜서 더 나은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 인적 자원,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인적 자원을 교육하는 게 우리 교단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는 있는데 저만 제가 모르고 있기를 바랄 뿐인데 그렇지 않은 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교단 아닙니까? 총회뿐만 아니라 노회가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사실상 노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지역 단위로 무지역 노래를 빼놓고는 지역 단위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점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노예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사명 책무들이 실질적인 것들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하잖아요. 감소를 해도 그래도 수도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방에 가면 애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도 오지 않고요. 교사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교단의 정책을 제시할 때 그냥 대표적인 몇몇 틈교회라든지 이런 가능성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본값을 가지고 각각 노예에 맞는 노예 특수성에 맞는 교육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교육 사역의 역량이 뭐죠? 사실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목사는 노예 소속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노예에서 목사가 될 때까지 강도사에서 목사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지고는 교육적인 역량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MDB 졸업할 때 100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교육 딱 2학점짜리 하나를 듣고 졸업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교육적인 행위입니다. 결국은 이 부족한 것들을 어디서 메워줘야 하느냐? 노예에서 메워줘야 되는데 노예가 교육 사역자들을 강도사들을 실질적으로 이 교육 현장에서 예를 들어 장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유아세를 어떻게 주는지 실천 신학적인 역량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또 유치부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노년부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여성들, 장애인들 어떻게 이분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설계할지에 대해서 사실상 강도사 집체 교육을 통해서 노예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교육적 기능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교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한국에 있는 거의 기독교 관련된 교단이라든지 단체들의 문제이긴 한데 아주 미세한 미시체계에는 굉장히 관심을 그래도 갖습니다. 물론 미시체계를 다 관심 갖는 건 아니지만 교회, 가정, 학교라고 하는 각각의 개별적인 교육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죠. 가정은 요즘에 점점 관심 갖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미시체계 즉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간체계,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 미디어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친화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제안을 하고 창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또 그 이후에 거시체계가 있습니다. 이 거시체계는 교육 문화라든지 교육법이라든지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반기독교 사상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국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도 그렇고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아무리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도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교육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스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체계도 함께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이 물결 속에서 제대로 재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좀 거시체계적으로 총회가 역량도 있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타교단과 연계를 해서 건강한 다음 세대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정책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실행하고 주체 이걸 하는 것이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거, 또 번역별로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기관 교육 행사의 일선 교회 전파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 이런 내용들 지난번 간담회 때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또 맞춤형 교육,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교회 맞춤형 교육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예산 편성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교육 정책을 좀 만들어 가야 할까? 이 모임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총회 건의도 하고 교육 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좀 담아봤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첫 번째가 바로 저는 이제 신앙교육 컨트롤 타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 아래 있는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이 현재 검정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현재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없지만 필요한 것, 구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7개 혹은 8개의 아주 중요한 교육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제는 신앙교육통합지원위원회,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만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교육에서만큼은 신학적인 정체성만 분명하면 교단의 정치로부터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기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통합교육 신앙 지원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총회에서 우리 결의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조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요 현재 하고 있는 7개의 조직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나오겠더라고요. 첫째, 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 개발 업무가 있고, 또 인적 자원인 부모와 교사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업무가 있고, 또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학생 운동, 학생 관리하는 이런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하던 내용들을 약간의 재조정만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이 카테고리를 정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이렇게 운영하면 다음 세대와 관련돼서 아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갛게 표현한 이 부분이 R&D 센터이니까 아까 라이프웨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단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들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누군가 시작을 하고 제안을 하고 촉발을 해주면 우리 산하에 총신대학교도 있고 산하에 신학교들도 있고 준비된 우리 교수님들도 있고 또 총회교육개발원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핵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표준화 작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리고 해당 교육부서에 시행하게 하고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이런 R&D 센터가 이제는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상 이 조직은 연구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개발원 혹은 교육개발원 같이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따로 해서 이렇게 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 2가지를 운영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잘 데이터 기반한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 R&D 센터의 핵심적인 과업들은요, 사실상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보통 에디라는 이 교육과정 순서의 이 원리에 따라서 하는데요. 분석과 설계와 개발, 실행, 평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요 맨 밑에 보시면 우리 총회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이미 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잘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예산 편성의 효율성, 이 부분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신앙교육센터 만약 이것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즈가 되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일관적으로 이 핵심적인 것들을 만들게 되면 재정부의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하고 신앙교육센터에서 그 예산을 받아다가 확정해서 분배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가 주로 감당해서 할 수 있는 헌의안들, 그리고 노예가 감당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좀 중첩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신앙교육 통합지원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헌의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교육 데이터를 제출하는 걸 이제는 좀 의무화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교육 R&D 센터를 설립하는 것 여기까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총회적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교육사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교육 디렉터라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실정이 어떠냐면 교육적 역량이 없이 그냥 교육 목사들 중에 선임들을 세워서 교육 전체를 총괄하라라고 하는 그런 현재 수준입니다. 예. 이 인적 자원에 대한, 특별히 이 교육 디렉터에 대한 교육이나 양성 없이 개별 교회들이 교육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 과거에 우리 교단에서 교회 교육사 이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해서 교육과정도 설계하고, 고신직 같은 경우는 이미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교재를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사 준사협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학령인구 감소하면서 지방 노예에 있는 교회로 갈수록 아이들이 없습니다. 사역자도 안 갑니다. 그러면 교사가 사역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교사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도 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교사가 사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교사로 하여금 준사역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재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그룹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운영하면 이 교사 준사협제 제도가 저는 앞으로 꼭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그런 이 제도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예와 관련돼서는요, 이제 노예 연합 교회학교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노예 교육 디렉터가 신설이 되고 노예에서 기관 목사 형식으로 교육 디렉터를 양성하고 채용을 해서 우리 노예에 있는 전체 교회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위에 있는 노예 교회 연합 교회 학교들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노예 안에서도 보면 자체적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꽤 됩니다. 특히 이제 지역 노예들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로 몰려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교회 학교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은 이미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교회학교 제도를 우리가 좀 만들고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노예 교육 디렉터가 양성이 되면 교육 디렉터를 노예에서 기관 목사로 채용을 해서 이런 인적 자원을 가지고 노예 교육에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강도사 재교육 과정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까 미시체계적 접근이 아니고 거시체계적으로 정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특별히 교과서와 관련된 대응들, 또 사학법과 관련된 대응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교회, 가정, 학교가 함께 가야 되고요. 학교를 포기하고 시스템, 애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가정에서 한다고 쳐도 실제로 아이들의 삶의 현장은 학교와 학원입니다. 학교와 학원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제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육 환경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성혁명적 교과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교단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또 사학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각 지방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각각의 조례들에 대해서 우리 총회적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대외적인 어떤 기관들 활동들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급도와 중요도를 좀 나눠서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게 저쪽에 오른쪽 우측에 있는
상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시급하게 우리가 좀 대응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교육통합지원위원회 신설하는 거.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교육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신앙교육 R&D 센터를 설립하는 거, 교육과정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나름대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책 자료집에 보면 뒷부분에 조금 더 이 명문화해서 이런 자료,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뭐 건의를 올린다든지 총회에 논의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고신 측과 또 남신예교 신학교의 사례를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량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런 역량들, 이런 정책 세미나들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모아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은 그런 교육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